자, 전산세무회계 퍼펙트 전산회계 1급에 있는 전표관리 및 결산관리 이제 당좌자산 시작을 하실 건데, 당좌자산은 4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40페이지 피시게 되면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기존 앞에서 진행했던 부분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조금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해볼게요. 자, 이 전표관리 및 결산관리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진행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당좌 자산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좌 자산에 대한 부분에 이제 들어가시면 크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기타 채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번 강좌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구분한 게요. 사실 당좌 자산에 대해서 재무상태표라는 걸 공시할 때 나오는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기타 채권은 매출 채권이 아닌 나머지를 다 기타 채권이라고 저희는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수업했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재무상태표는 지금 차변을 왼쪽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할 거고요.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순서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만 구분을 합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의 이 잉여금으로 구분이 되고요. 저희는 자본 수업을 가장 마지막에 진행할 건데 이 자본 중에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벌써 구분해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이 되면 자본에 들어온다. 근데 그 자본 중에 개인회사는 자본급밖에 없지만 법인은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되고 그중에 손익계산서 이익은 이익잉여금액, 손실은 이 금액을 감소시키는 거로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라는 부분에 이제 분류로 들어갈 건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자산이라고 했었던 부분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채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화나 채권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효익이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산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유동자산과 무손자산으로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유동과 유동이라는 글씨는 같은데 앞에 비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유동으로 보지 말아라라는 표현이겠죠. 그럼 이 유동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했었던 부분은 무슨 부분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유동성이란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럼 그 자산은 재화나 채권이에요. 이 재화나 채권에 대해서 난 무엇을 하겠다. 현금화를 하겠다. 근데 그 현금화가 되는 속도에 의해서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그리고 재무대표 작성 기준, 이제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유동성은 재무상태표에서 나왔었거든요. 재무제표 작성에서도 유동성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유동성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현금화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현금화가 되는 속도를 의미할 거고, 그 속도가 1년 이내이면 유동, 1년이 넘어가면 비유동 이렇게 구분하겠죠. 그 얘기는 다시 또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회계의 기초적인 부분에 순환과정 얘기에서 나왔던 그 자산에 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기둥 세우기만 한 거예요. 기둥 세우고 이 안에 이런 게 있어 라는 부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 뭐가 있다라고 나열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담는 행위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담아서 맛있게 숙성시키는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우리는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자산이란 부분에 가면 이제 유동자산이라는 부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했었다라면 이제 벌써 끝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동자산이다,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유동자산만 기억하면 유동자산이 안 들어온 건 다 뭐로 가시면 돼요? 비유동자산. 그러면 우리는 이 유동자산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아니, 전환된다는 건 알겠는데 소비된다는 건 뭔가요? 라고 하신다면 이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었죠. 그럼 재고자산은 분명히 소비를 할 거예요. 소비라는 건 판매한다, 제품을 만드는데 공장에 투입한다, 이런 걸 소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비 문구도 잘못된 문구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나와지는 부분, 우리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보고기간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에 무엇을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1년 이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1년 이내에 우리 무엇하면 현금화가 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동자산이 맞다는 거죠. 그럼 비유동자산은 우리 유동하고 구분해본다면 지금 무슨 부분에 대한 부분 똑같이 보고기간 종료일은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회계기간은 똑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우리는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후에 무엇 될 것이다. 현금화가 될 것이다. 소비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싶겠죠. 우리 자산 같은 경우는 소비지만 여러분 부채 같은 경우는 갚아야 된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자, 근데 여기에 다만자가 붙었죠. 그래서 뭐라겠냐면 기본적으로는 요거로 보는 게 맞지만 우리는 예외적으로 다만이 있다. 그래서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결론적으로 1년 이후에 실현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1년 이후에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1년 이후에 실현된다 하더라도, 반대로 얘기하면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자산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 순환과정에서도 했었던 얘기라서 여러분들 실제 앞에 순환과정 듣고 들어오셨으면 귀에 딱지니가 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주기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재를 구입을 해서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다. 그리고 파는데 현금 받고 팔았다. 그래도 내가 자재를 사가지고 와서 만드는데 3년, 그럼 재고자산이겠죠? 그리고 현금 즉시 받고 무엇했다? 판매했다. 그러면 3년이면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되는데 1년 이내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얘는 유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이란 부분에 주류회사 같은 경우는 뭐 몇 년산 와인도 있고 몇 년산 뭐 양주도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전통주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재고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의 영업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동자산으로 보는 것까지, 그리고 비유동자산으로 보는 것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되거나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우리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이 있고 그리고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다시 뭐가 있다? 투자자산이 있고 우리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고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이제 당좌자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있었던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반복이고요. 그 반복됐던 부분 중에 우리는 당좌자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나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당좌자산에 대한 부분이 끝나졌다면 안 되겠죠. 시작하는 거고. 자, 그럼 당좌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살붙이기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무엇이 가능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화가 가능하다? 근데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표현 맞아요, 여러분. 내가 현금으로 벌써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다른 형태로 갖고 있는데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쉬운 일이야. 자, 그런데 당좌자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절대로 갖고 있는 자산을 판매한다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그럼 대부분들이 은행 가서 다 뭐로 바꿔온 것 같은데 바꿔만 왔겠죠, 여러분. 우리가 판매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져 있는 사업의 종류처럼 파는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로 들어가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판매 과정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좌 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산의 구조에서 이제 당좌 자산에 들어가면 제가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 부분은 누구입니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당좌 자산의 유동성 배열법 또는 현금화가 가장 빨리 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단기 투자 자산.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오는 게 매출 채권.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채권. 우리 책도 이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유동성 배열법에 맞춰서 배열을 하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유동성 배열법을 맞춰서 코드화 시켜줬겠죠. 현금을 150번에 만들어 놓고 우리 단기 매매증권을 102번에 만들어 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에 맞춰서 101번부터 쭉 순차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는 누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는 건요. 자, 일단 가장 유동성이 무엇한 자산? 높은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동성이 현금화되는 속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현금화되는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실제 특별한 거 하지 않고 그냥 은행만 가도 다 현금화가 돼요. 그래서 벌써 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현금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반면 실제 현금처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애들 그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모두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높은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다시 현금이라는 게 등장이 됩니다. 현금. 제가 조금 시각적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림 같은 거 막 이렇게 가져다가 지금 붙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현금은 여러분 뭐로 보시면 좋을까요? 우리 주화나 지폐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주화나 지폐를 통화라고 저희는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구불예금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거 어디선가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 얘기 한번 했었어요. 앞부분 수업할 때요. 그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 있고 요구불예금이 있고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이 되고요.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거에 이제 살붙이는 수업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요구불예금은 은행에 가서 요구를 하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라는 거로 들어오는 거. 그러면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당좌예금이요. 그리고 보통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무슨 예금을 가장 많이 쓴다? 보통예금을 가장 많이 쓰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는 이거를 그냥 길게 글로 드렸고요. 저는 시각적인 효과만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현금, 현금성 자산이 부르고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의 합을 말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우리는 통합계정 과목입니다. 라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계정 과목의 회계 처리는 뭐로 한다? 현금으로 한다. 당좌예금으로 한다. 보통예금으로 한다. 이렇게 배우셨단 말이에요. 계정 과목으로 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 수업을 현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자, 현금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이놈의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언제까지 할지. 자, 어쨌든 당좌 자산의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는 이 글을 빼고 갈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등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오는 건 통화라는 것도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통화처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언제든지 현금이라는 거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일들. 그런 걸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모두 다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통화나 통화 대용증권까지가 현금이에요? 계정 과목은 모두 다 현금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현금을 사용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지출되었다. 그럼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우리 일반적인 통화라고 하는 건 그냥 현금으로 주었다 이렇게 주겠죠.
그럼 시험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건 누굴까요? 통화대용증권이에요. 통화대용증권. 자, 그러면 얘도 구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현금처럼 취급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했고요.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그럼 통화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폐와 누구를, 동전을 또는 주화라고도 해요, 여러분. 지폐나 주화 또는 동전을 말하죠. 그럼 이 지폐는 여러분, 지갑을 열었을 때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우리 5만 원권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지폐겠죠? 동전은 뭘까요? 우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50원짜리, 뭐 10원짜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건 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시험에서 낼 땐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내니까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을까요? 자, 우리한테는 이 부분이 무엇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은 회계급수부터 시작해서 저 별을 왜 이렇게 못 그리죠? 회계급수부터 시작해서 세무 1급까지 이론, 실기 모두 다 내는 문제이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통화대용증권은 세분화를 시키면 일단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라는 게 들어옵니다. 당좌수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아직까지 앞의 수업을 기준입니다. 앞의 수업을 기준으로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수업했던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수업했던 적이 있어요. 동전 발행. 그래서 당전 발행. 그래서 동점은 거래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타인이 발행한 또는 동점이 발행한 당사수표는 우리 무슨 처리해라? 현금. 왜냐면 여러분 이 수표 받고요. 은행 가서 바로 제시하면 현금으로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현금입니다. 그러면 이 당사수표는요. 제가 지우개 좀 열어서 얘 좀 지우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당좌수표라는 글씨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좌수표라는 부분으로 글씨가 써 있고요. 그래서 이 당좌수표를 은행에서 빈 양식지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은행에서 줬다라는 건 보이는데요. 여기 어딜 봐도 발행자가 없죠. 여기 발행자라는 글씨가 들어온 자리거든요. 근데 공란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기업이 직접 발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식지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법인이 대부분 당좌수표를 발행합니다. 근데 개인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봐야죠. 자, 개인은 가계수표를 발행해요, 여러분. 가계수표. 그래서 개인이 당좌예금하고 비슷한 통장을 써요. 근데 은행에서 수표용지 받아왔던데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백지수표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가계수표예요. 실제 현업에 가시면 당좌수표보다 무슨 수표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가계수표. 개인 사업자들은 여전히 가계수표 많이 써요. 근데 법인은 당좌수표를 별로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계수표나 당좌수표는 동일한 표현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타인이 또는 동점이. 근데 그 타인이나 동점은 우리 기업이라는 표현이에요. 기업이 발행하는 수표. 자, 그리고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라는 부분에 은행자를 왜 붙여요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자기압수표는요. 자기압수표는 이름이긴 해요. 수표 이름에. 근데 저희는 발행자가 누구냐는 걸 좀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건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라고 한다면 우리 자기압수표는 일반 기업에서는 절대 발행 못해요. 그리고 얘는 현금처럼 무조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기압수표를 현금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저희 통장에 지금 5천만 원 있죠. 그중에 3천만 원을 10만 원권 자기압수표로 다 인출해 주세요. 이거 요청하셔야 되고요. 또는 3천만 원짜리 한 장으로 주세요라고 해서 금액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발행의 행위를 내가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해야 된다? 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발행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붙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기압수표라는 표현은 무조건 은행이 발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압수표라고 되어 있고 지금 발행자가 은행이라고 들어오죠. 여기 이거 샘플이고 견본이니까 이게 실제 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10만 원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은요. 금액이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 바뀔 수 있어요. 회사에서 이 자기압수표 백지에 금액을 지정해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로 본다? 무조건 현금이에요. 무조건 현금. 당좌수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당좌수표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타인이 발행했다, 동점이 발행했다, 거래처가 발행했다. 그게 있을 때만 현금이에요. 내가 발행했을 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송금안이 들어옵니다. 자, 송금안은요, 지금 보면 외화 송금수표라고 여기 글씨 써드렸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 송금안은 국내 거래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무역회사들 있죠. 네, 무역회사들 같은 경우에 대금을 수령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요. 무슨 부분? 이 송금수표라는 걸 본인들이 발행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제가 송금수표를 받아와요. 그리고 은행에 제시를 하면 그 현금으로 바로 교환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역회사들이 간혹 쓰고 있다라는 게 송금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우편한 증서. 과거에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오지인데.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얼마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오지라고 했어요. 은행도 없고. 근데 우편물은 매일매일 오지 않아도 우리는 만약에 섬이었다 그러면 우편물이 들어오는 날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체국으로 이 환이라는 증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그 환에 의해서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5만 원을 보내면 이 환증서에 의해서 5만 원하고 환하고 교체해요. 그게 우편한 증서예요. 뭐 100% 없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왜 실질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환 증서라고 지금 제가 되어 있는 샘플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우체국이죠, 여러분. 2009년도에 실제 있었던 샘플을 제가 가져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편한 증서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자를 받을 날짜가 도래했다. 근데 여러분 공채, 사채, 자 공채나 우리 또는 국채란 표현을 써요. 그럼 그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이고요. 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말합니다. 회사채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실제 발행이 돼서요. 움직일 때 나 언제 너한테 이자 줄게 라고 하는 약정이 있어요. 미리 약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사채라는 부분이고요. 사채이고 여기 밑에 보면 우표처럼 이렇게 또독또독 여기 지금 네 칸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이자를 주는 부분의 표기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를 하면 사실은 지금 제시하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지만 요즘엔 너무 약속된 날짜에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와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식의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갖고 있다 은행에 제시하면 약속된 이자가 내 통장에 들어온다 아니면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 공사채 이자표라고 합니다. 지급기일이 도래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엔 배당금 지급 통지표. 저 이것도 설명은 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누가 현금으로 찾을까요? 자,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요. 실질적으로 현금 배당이란 거 받으면 저희한테 통지서가 오는데 지금 저는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좀 가져가서 보여드리는 거긴 하지만 여기 12년도 사건이네요. 그쵸? 연도 보이죠? 근데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거래하는 은행이나 또는 증권거래 회사에 제시하면 바로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편으로 안 오고요. 요즘에 다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실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이메일 주소 전부 다 써요. 그러면 얼마의 수익이 났고 그리고 얼마에 너한테 배당을 줄 거야 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고요. 지급의 날짜들이 거의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날짜에 실질적으로 통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지 내가 이걸 갖고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는 행위는 거의 안 해요. 요즘은.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일이 편할까요? 그냥 계좌이체 받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관련된 서류만 받으시면 되고, 그쵸? 그래서 실제 그게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시험은 통화 대용증권이 포커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를 계산해라 라는 게 1차적인 문제. 그리고 당자수표와 자기합수표는 분개하는 실기 문제로도 출제를 합니다. 자기합수표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현금. 당자수표는 반드시 글씨 뭘 확인한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 또는 동점이 발행한 수표,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내가 무엇했다? 받았다. 그러면 갖고 있다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럼 현금이라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정리할 때 여러분, 우리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통화대용증권으로 보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 교재는 이 통화대용증권에 가서 얘를 지금 이 부분을 1번이라고 드리고 얘를 2번이라고 드렸고 저는 표현을 바꾼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진한 글씨로 빼주세요라는 게 있죠. 제외 항목. 자, 제외 항목은 뭐냐면 통화대용증권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럼 얘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갑니다. 현금이 아닙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수표는 맞는데 앞에 일자가 있고 그 일자랑 누구랑 묶여 있어요? 미리선자. 이런 미리선자 뭐예요? 여러분, 아니 미리선자. 지금 제가 미리자를 붙이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자는 미리선자 여러분. 그럼 미리 주었다는 수표인데요. 날짜가 무슨 의미가 된다? 우리는 미래 날짜의 수표를 주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일반적인 수표는 발행 날짜밖에 없거든요. 만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미래 날짜? 자, 그 얘기는 오늘이 8월 10일이다 라고 하면 제가 8월 10일에 거래처에서 저한테 수표를 준다고 해요. 그 수표를 받아왔어요. 그 수표를 딱 봤더니 발행일자가 8월 10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받아와서 오늘 바로 제시를 은행에 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이 8월 10일이 아니라 9월 10일인 거예요. 그럼 저는 9월 10일이 될 때까지 그 수표를 은행에 제시 못해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중간에 거래처가 저한테 수표라는 걸 남발하고 야반 도주할 수도 있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도가 난다는 표현을 쓰겠죠. 그럼 부도가 나면 저는 돈을 못 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부도라는 얘기할 때 수표가 왜 부도가 나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발행된 수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날짜로 발행된 선일자 수표가 있는데 그 수표가 지급해야 되는 원래 발행일자로 인정되는 날짜에 제시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부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음이라는 걸 배울 건데 어음은 발행일자가 있고 만기일자가 있어요. 언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발행하고 지금 오늘이 8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지급을 언제 하겠다? 9월 10일. 그럼 이때 결제가 되거든요. 이 사이에 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는 제가 9월 10일로 돈 달라고 하면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음도 부도라는 게 나오지만 이 수표도 부도가 나고요. 제가 아까 현실에 가시면 당좌수표와 가계수표라는 게 있는데 당좌수표를 쓰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계수표는 현재 많이 써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 가계수표가요. 실제 현실에 가시면 선일자 수표가 생각보다 많아요. 실무자들 교육했을 때 제일 많이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데 현금. 자, 이 통화라고 부르는 이 현금의 보유가 몇 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몇 천이요? 아니 무슨 현금 장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저희는 수표를 좀 받아요. 무슨 수표요? 이들이 아 저희 거래처 중에 개인 사업자들 꽤 있는데 가계수표를 좀 받거든요. 라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러신가요? 했는데 뒤에 봤더니 이 가계수표를 은행에 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시를 안 하고 한동안은 갖고 있다가 그 제시해야 된 날짜가 도래하면 제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수표는 절대로 현금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수표는 어음의 성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음. 그래서 제가 받으러 지급원 표현을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거래이냐 상거래가 아니냐에 따라서 계정과 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음의 성격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만기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으러옴, 지급어음이라는 거 관리할 때요. 어음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표도 관리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표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음으로 보게끔 되어 있다. 자, 차용증서이다. 여기 차용증서는 돈 빌려왔다는 얘기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썼겠죠? 그러면 차입금이라고 하는 갚을 빚으로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자, 수입인지는 왜 수입인지가 들어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수입인지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회사가 우리 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업무적인 거 볼 때 인지를 구입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인지를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사러 가지 못해요. 그거 언제 사러 가요? 그래서 인지를 대량으로 사서 금고에 보관을 해요. 대부분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것도 실제 돈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제가 사용 안 하고 바꿀 수도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현금으로 처리하느냐? 아니에요. 회사에서 우리 몇 장 썼는지 관리해요. 그러면 자산적인 성격으로 잡아놨다가요. 사용하면 비용을 다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엽서나 우표도 대량으로 사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무엇으로 현금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 항목에 있는 이 부분은 모두 다 다른 쪽의 성격에 해당이 된다. 현금으로 절대 처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구불 예금입니다. 여러분 요구불 예금은 크게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보통 예금은요.
다른 말로 재예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출근을 하신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를 출근해서 근무하는 분도 들을 수 있지만 자격증 대비로 듣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보통 예금이다, 재예금이다 놓고 봤을 때요. 뭐가 조금 다르냐면 어떤 회사는 재예금을 쓴다고 그러고 어떤 회사는 보통 예금을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른 점은 재예금은 통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통괄이라고 하는 건 큰 하나로 보겠다. 하나로 묶어서 보겠다. 그래서 통괄 계정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재예금을 써요. 그래서 ERP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기본 메인 계정이 재예금이에요. 그래서 그 재예금 밑에 보통 예금이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통괄적으로 쓰는 계정으로 쓰는 회사는 재예금을 써요. 근데 저희는 통장 계좌 번호별로 각각 관리하고요. 그리고 은행별로도 다 나눠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관리가 더 편하더라고요. 라고 해서 개별적인 관리로 쓰겠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예금이라고 써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선 잘 안 내지만 무역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보통 예금 말고요. 무슨 예금도 있다? 외화 예금도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실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원화이든 외화이든 모두 다 보통 예금을 쓰고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원화 통장과 외화 통장을 구분하고 싶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이름표부터 표시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은 대표적으로 관습적으로 원화 통장들을 그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외화 통장은 외화 예금이라고 하는 요금을 예금 계정을 따로 써요.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구분 관리한다. 저는 시험에서 왜 외화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역회사를 사랑하는지 외화에 대한 환산이라든지 평가는 정말 끊임없이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 아니 통장도 다르게 쓴다라는 것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문에 외화자가 써 있어도 계정 과목의 이름표는 모두 다 보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현업은 구분해서 쓰세요. 시험은 특별한 문구가 없는 한 다 뭐로 쓴다? 보통 예금을 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금은 예입과 인출, 그러니까 여러분 입금되고 출금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입과 인출을 수시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수시를 할 때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로워요. 제가 뭐만 있으면 될까요? 통장과 도장만 있으면 돈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은행 예금을 말합니다. 보통 예금도요, 실제 이자는 붙어요, 여러분. 근데 이자가 붙을 새가 없죠.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부분. 자, 요 부분은 지금 교재에 없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없는데 한 번은 얘기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대출을 받는다? 그럼 차입했다가 되는 거죠. 차입하였다. 자, 그럼 차입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채에 있는 차입금 계정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요. 대출을 받을 때 마이너스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대출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대출은 내가 대출에 대한 부분을 은행에 가서 약정을 하고 돈을 대출을 받으면 대출 통장이 따로 생겨요. 근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보통 예금 통장에 마이너스 대출을 그대로 그냥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은행의 입장이 지금 기업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나 벌써 쓰고 있는 보통예금 통장이 있어요. 그럼 그 통장에 마이너스 대출 저희 3천만 원 할게요. 그럼 은행에서 저희 신용조사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무엇 할까요? 아, 왜 그러시죠?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약정을 하고 할 건데, 그럼 제가 3천 원 대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그 3천을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양수였을 땐 이자를 안 내요. 근데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마이너스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일할 계산에서, 그럼 일할이라는 건 내가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에서 이자를 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업무를 처음 하신 분들은 아, 그러면 내가 그냥 은행에서 3천만 원 대출 받아서 매번 내는 이자보다 아, 이 통장도 내가 돈을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쓰는 통장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인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마이너스 대출 통장이 더 이자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필요해서 약정을 해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뺏었으니까 내가 돈이 충분했을 때는 안 뺏었으면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자율은
일반적인 이자보다, 일반적인 대출보다 무엇하다? 더 높다라는 거죠. 그것도 감안하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출제를 시작한 지는 5, 6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실제 법인이든 개인이든 실제 업무상에서 많이 쓰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안 내다가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전 이 문제 내는 건 찬성입니다. 왜냐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통장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지금 제가 다른 통장 하나 떠온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일반적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대출 한도 3천만 원이 약정되어 있고, 약정의 기간은 10년도부터 16년도까지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10년부터 16년인데, 11, 12, 13, 14, 15, 16이잖아요. 자, 근데 대부분 이게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6년 동안 약정한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이 최초의 대출을 일으키고요. 1년마다 갱신해요. 1년마다 갱신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저 이거 만기 도래했는데 연장하실 거예요? 아니면 해지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출을 약정했던 거 끝낼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걸 몇 년마다 한다? 대부분 1년마다 해요. 1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기간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만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근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고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길게 한 번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내년에 가면 제가 또 1년 연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 16년도가 아니라 몇 년? 17년도 바뀌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앞에 날짜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1년마다 갱신한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라고 제가 테두리 해드렸는데 이 마이너스가 얼마가 될 때까지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될 때까지 저는 통장에서 인출합니다. 근데 별도의 통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큰 의미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럼 저는 돈을 계속 인출할 거잖아요. 그럼 기중에 어떤 때는 통장의 잔고가 플러스이고 어떤 때는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이겠죠. 자, 그런데 기중에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지금 은행한테 돈을 빌려왔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중의 회계 처리는 통장에 양수여도 그냥 보통 예금 잔고가 양수. 근데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다. 그럼 보통 예금 잔고가 음수로 떠요. 그 상태로 그냥 둬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차변의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어? 대변의 보통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썼다, 대변에 썼다, 차변에 썼다, 대변에 썼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산인 기말을 맞이하게 되면 결산 시점이 기말을 맞이하게 되면 통장의 잔액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통장의 잔액이 무엇이라면 음수라고 하면 자, 부의 숫자라는 거죠. 음수라고 하면 그때 가서 무엇해라. 왜 그거 그때 가서 차입금으로 대체해. 그러면 되지. 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은 요 2번을 냈어요. 그럼 시험에 단서가 줘요. 결산일인 12월 30일 현재 보통 예금 잔액이 500만 원이다. 근데 그 500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상태다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정답이에요. 시험 목적상으로. 그리고 이건 현업에 가셔서 일하셔도 이 부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1년 만기로 매번 약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유동이에요, 여러분. 유동. 그리고 우린 지금 1년 뒤에 갚아야 되는 거니까 뭐로 가셔야 돼요? 단기 차입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동부채인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예금은 실제 자산은 자기 변의 잔액이 남는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자기 변의 금액이 마이너스 500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 변의 금액이 500이라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금액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마이너스 500만큼 지금 보통 예금을 증가시켜 주면 우리는 마이너스 500과 플러스 500이 만나서 보통 예금의 잔액은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0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통장에 마이너스 500은 뭔데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2월 31일 결산 문제로 시험 출제를 할 겁니다. 업무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컨설팅 나가서 봤던 회사 중에 정말 대단한 회사 중에 하나가요. 보통 예금이 정말 마이너스 500이 떠있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보통 예금 마이너스 500이에요? 제가 기존 순환과정 얘기할 때 여러분 부속명세서라는 거 작성해서
세무 조정서가 나오면 조정세 다 붙여드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붙여드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보통 예금이 은행별로 얼마가 있는지 잔액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은행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분 너무 당당해요. 그거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대출받은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분계를 결산 때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자기 자리에 잔액이 남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음수가 들어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결산을 미흡하게 한 거죠. 네, 미흡하게 한 부분. 그리고 은행 직원이 꼼꼼하잖아요. 결산서 들어오면 뭐냐고 확인 전화 와요. 왜 보통 예금에 음수가 있냐고. 근데 자기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자기 은행 통장에 그게 있다 그러면 피식 웃으면서 무슨 부분? 아이고 결산을 뭐 이렇게 했어 이러고서 넘어가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은행의 거래 잔고였다라고 하면 물어보러 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당좌예금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당좌예금. 자, 당좌예금은요, 기업이 은행하고 당좌거래 약정을 할 거고요. 이 당좌거래 약정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보통예금 약정한다는 표현 안 해요. 저희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랑 회사에서 어떤 도장을 사용해서 돈을 인출할 건지, 그러면 그런 도장, 그런 걸 우리가 서명감 신고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런 도장을 사용인감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통장을 만드는데 법인인감 갖고 갔다? 정신줄 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인인감은 절대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에요. 법인인감은 이게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 왜 개인들은 개인인감 등록하죠. 여러분 그 돈이 아무데나 찍으시나요? 그거와 똑같은 게 법인인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인이 사업자 등록하실 때 상업등기소에 가서 이걸 법인을 증명하는 도장이라고 신고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통장에 찍는 건 그런 도장을 찍지 않아요. 절대로. 업무할 때 쓰는 건 사용인감이라는 도장을 만들어서 따로 씁니다. 그러면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은행에 가겠죠. 가장 쉽게 생각하면 대표이사가 가겠죠. 근데 여러분 법인의 대표이사가 은행 업무를 해요? 우린 격리과 직원이 있잖아요. 회계부 직원이 있겠죠? 그럼 그 직원이 가서 통장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대리인 서류 준비해서 가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서류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용지를 은행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좌거래 약정이라는 걸 한다는 표현이 항상 붙습니다. 그래서 당좌거래 약정이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고 그 입금시킨 범위 내에서 무엇을 기업이 수표를 발행해서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 예금은 은행 가서 저 인출할게요. 라고 인출증만 쓰시면 돼요. 근데 당좌예금은 인출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좌, 수표가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걸 프로세스를 조금 그림처럼 보여드리면 이 부분 여러분 교재 없다고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의미만 가져가시면 되니까.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흐름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림을 삽입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로 놓고 볼게요. 우리 회사는 은행하고 당좌거래 개설을 하고 싶으니까 개설 의뢰를 하겠죠. 개설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은행은 저희의 신용조사를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때 그냥 무조건 해주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수표는 부도가 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남발하고 야반도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조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신용조사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은행하고 회사는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는 당좌거래를 약정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쌍방이 만나서 해결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은행은 그리고 나서 통장을 하나 만들고요. 그게 당좌예금 통장이고요. 회사는 지금 입금된 현금의 예입금의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현금 입금한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럼 돈을 통장에 입금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무슨 부분? 지금 은행에서 수표책을 받아옵니다. 그럼 수표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좌 수표가 배지 형태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쓰셔도 되고요. 기계로 발행해도 돼요. 제가 다녔던 회사, 그러니까 제가 왜 90년대부터 일을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좌 수표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는 당좌 수표가 현재 줄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90년대는 은행에서 계좌이체도 사실상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인증서 갖고 업무 본다? 그런 일 별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줘야 된다. 그럼 은행에 무조건 출납기에 가서 일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인증서만 있으면 은행 서버에 접속해서 얼마든지 계좌이체가 가능하니까 이 당좌수표를 대금결제 수단으로 꼭 발행해야 될 이유들이 없거든요. 자, 그럼 그 수표책을 받아와서 지금데 제가 분명히 90년대 다녔던 회사는 이 당좌수표 많이 발행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뭘 했냐면 그 발행하는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가면 지금은 10만 원권을 미리 발행해 놓고요. 번호들은 다 맞춰서 갖고 있어요. 담당자별로. 그리고 저희 10만 원권 100만 원 인출 좀 할게요. 라고 해서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날짜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일분을 다다다다 찍어서 저희한테 열매를 주거든요. 근데 그 10만 원권 발행하는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계가 기업도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걸 구입해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직원 옆에 고이 보관하고요. 그리고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한테 대금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못하게 하려고 항상 금액 써 있는 자리를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처럼 투명 유리 테이프 있죠, 여러분. 그거로 붙여놓기도 했어요. 그렇게도 많이들 했죠. 자, 그러면 그런 백지로 되어 있는 수표책을 일단 회사는 받아옵니다. 그리고 회사는 자기 거래처한테 당좌 수표를 무엇하겠다? 발행하겠죠. 근데 그럼 발행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발행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상품 사왔다고 했어요. 상품이나 원재료나 뭔가를 매입했겠죠. 뭔가를 구입하고요. 그 구입의 대가로 우리는 당좌 수표를 무엇하겠다? 발행해서 지급한 거죠. 됐을까요? 그럼 회사는 당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라는 표현인 거죠. 당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가 발행한 또는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뭐로 써라? 당좌예금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자, 타인 또는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 뭐로 간다? 현금. 자, 우리 회사 당점 발행 당좌수표는 뭐로 간다? 당좌예금. 그래서 타인, 동점 발행, 그리고 당점 발행을 반드시 구분해서 계정 과목 처리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당좌수표 문제를 안 내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거래처가 발행한 거 내다가 우리 회사 거 내면 자꾸 틀리세요. 또는 우리 회사 거에 포커스를 또 맞추신 분들은 거래처 거 얘기하면 자꾸 틀리고 있고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좌예금을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는 큰 테두리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당좌예금이에요. 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당좌예금의 업무적인 부분부터 갈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아, 내가 당좌예금이라는 통장을 개설해서 쓰고 싶다라면 은행과 우리 무슨 부분, 당좌 거래를 약정해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수표를 남발하고 도망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거 약정할 때 너 입금해야 돼. 아까 입금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입금 중에요. 무조건 통장에서 빼서 못 쓰는 돈이 있어요. 별도로 묶어놓는 돈. 그걸 우리가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또는 개인사업자. 그래서 법인이 발행하면 당좌수표, 개인사업자가 발행하면 가계수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고 할 때 우리 약정이 끝나면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는 걸 반드시 예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예전엔 그 이 금액 규제가 조금 컸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법령에서는 1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예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예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못 뺐어요. 자, 내가 이 돈을 다시 은행에서 인출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당좌예금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은 당좌 어음이든 당좌 수표이든 자, 이 부분이 부도가 났다라면 그 부도에 대한 걸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우리 처리 수수료 또는 부도에 대한 제재금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반 비용에 대한 부분을 묶어놓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묶어놓고 못 쓴다는 거죠. 자, 당좌 개설의 약정도 1년마다 갱신은 합니다. 얘도 장기간 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1년마다 매번 약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약정을 하는데 이 개설 보증은 계속 그냥 묶여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를 언제 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장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럼 오랫동안 갖고 있는 돈이 되죠?
그래서 이 당좌개설 보증금은 투자자산이고요. 계정 과목은 무엇으로 쓰게 되어 있다? 특정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연금과 예금은 투자자산이지만 우리가 당좌예금 전체에 돌아가는 사이클을 수업하려면 이 부분을 여기서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투자자산에 가면 특정연금과 예금은 한 번 더 제가 물어는 보겠죠. 여러분 당좌개설 보증금인 거 아시죠? 라는 얘기를 묻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다른 수업을 또 한다? 안 해요. 네, 여기서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이라는 거, 계정 과목은 특정연금과 예금이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은행이 예치를 했으니까 여러분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뭐로 예치했는데 현금으로요. 보통예금 통장에 있던 거로 이체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변에 자산의 감소인 누군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고정값입니다. 자, 그리고 당좌 예금에 대한 부분에 우리 아까 앞에서 사이클처럼 보여드리긴 했지만 회계 처리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은행에서 수표책을 받아왔어요. 자, 수표를 받아왔으니까 거래처한테 무엇 할까요? 발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원재료를 5,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원재료라고 하는 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여러분? 그러면 원재료를 무엇했으니까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원재료를 매입했으면 내 창고에 원재료는 들어왔죠. 그러면 자산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겠죠. 여러분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 차변. 그럼 차변에 우린 뭐라고 쓰고? 원재료라고 쓰고 금액 얼마? 5,000원을 기입하면 되겠죠. 자, 대변은 무슨 부분? 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대요. 내가 발행해서 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줬는데 당좌 수표였으니까 우리 뭐라고 쓰자? 대변에 당좌 예금이 감소합니다. 당좌 수표 발행은 당좌 예금이란 계정 과목이죠.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면 통장 잔고는 줄어들 거니까 우리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5,000원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합수표 구분하라는 얘기 여러분.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자기합수표는 무엇이다? 무조건 현금. 자, 원재료를 5,000원에 무엇하고? 매입하고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은행에 가서요. 자기합수표 발행해서 갖고 왔나 봐요. 갖고 있었던 수표 줘도 되겠죠. 또는 딴 사람이 나한테 자기합수표를 줬을 수도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수표에 대한 부분은 뭐로 갔냐? 은행이 발행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기합수표는 무조건 현금입니다. 현금.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현금을 주었다는 얘기인 거니까 대변엔 현금이라고 쓰고요. 5,000원입니다. 차변은 원재료를 매입했다. 그럼 원재료는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이 창고에 증가했을 거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5,000원.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유의사항은 이제 내가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남이 발행한 걸 내가 무엇하였다? 아까 발행이죠? 근데 지금 무엇이다? 나 받아왔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점 또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무엇하였다? 우리는 수취하였다. 남이 발행한 수표. 자, 그럼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고, 여러분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발생했다? 수익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우리 판매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수익이 발생한 건 어느 변? 수익이 발생은 대변. 그리고 계정 과목 뭐로 가자? 제품 매출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습니다. 내가 수표를 받아왔으니까 현금이라고 차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차변에 현금 7,000원, 대변에 수익의 발생인 제품 매출 7,000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으로 바뀌면 문구가 조금 더 길어지거나 금액이 커지는 것 말고는요. 이 패턴이 바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당좌 차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당좌 차월. 자, 당좌 차월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할 때, 당좌 예금은 자기가 당좌 예금 통장에 내가 돈을 입금시키면 그 예금된 돈 범위 내에서만 무엇 해야 된다? 수표를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거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기업은 당좌 예금 한도 내에서만 당좌 수표를 무엇 해야 된다?
발행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뭘 하냐면 보통 예금에 여러분 마이너스 대출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당좌 예금에도요. 차월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월 약정이라는 얘기는 대출 약정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당좌 차월 약정은 왜 차월 앞에 당좌자를 붙여버리냐면 얘도 보통 예금 마이너스 통장처럼 어떤 형태를 띠더라.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 갖고 있었던 당좌예금 통장에 차월 약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통장에 500원밖에 없는데 수표는 700원 발행할 수 있더라. 그게 가능해? 저희요. 차월 약정에 의해서 1000을 더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1500까지는 인출이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500 있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당좌 차월 약정을 한다. 그러면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월은 대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출 약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약정에 의해서 당좌예금 잔액을 무엇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넘치더라도 우리는 무슨 부분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그 돈을 다시 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처럼 내가 당좌 예금엔 10리터에 물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10만큼만 넣어놨습니다. 그럼 수표는 원칙적으로 10만큼만 발행하는 게 맞는데 은행과 당좌 대월 또는 당좌 차월 대월이라고도 하고 차월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 약정을 하게 되면 너 약정 얼마 했는데 저 5를 더 했어요. 그러면 원래 10은 들어가 있었고 제가 당좌 차월에 대한 계약이 5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다? 15까지 인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돼요. 근데 약정 금액은 여러분 한 번 한 거를 한 번에 다 쓰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약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 아까 왜 보통 예금 통장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3천만 원 약정돼 있지만 한 번에 3천 다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좌 예금 초과 예금은요.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유동 부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당좌 차월은 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가 단기 차입금하고 똑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시고요. 이 당좌 차월은 결산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다 대체해서 통합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기준에 쓰게 되면 결산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무엇하셔라? 분류하셔라. 그랬더니 시험 출제자가 단기 차입금을 우선적으로 시험에서 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답안 형태대로 보여드리니까 단기 차입금을 먼저 써드리긴 했는데요. 전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내면 당좌 차월을 검색 한번 먼저 해보시라. 근데 당좌 차월이 없다? 그럼 무조건 단기 차입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어도. 왜냐면 당좌 차월을 막아버린 거예요. 못 쓰게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의미라서. 자, 그러면 저는 은행하고 당좌 차월 약정을 했고요. 차월이 발생했다. 그럼 시험지 질문에 뭐가 있냐면 나 당좌예금 잔고는 얼마인데 수표는 얼마 발행했어? 이렇게 써줄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 매입대금 5,000원을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수표가 얼마짜리가 나간 거예요? 수표는 5,000원짜리가 나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5,000원짜리가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당좌예금 잔액은 얼마가 있다? 3,000원. 그럼 여러분 잔액은 3,000원이고 근데 수표의 금액은 얼마이다? 5,000원이에요. 수표가 더 크네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차월 약정했으면 가능하다. 이 얘기인 거죠. 약정된 금액 내까지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차변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 준 거니까요. 원재료 매입은 창고의 재고자산이 증가입니다. 재고자산 증가는 차변, 원재료 5,000원 써주시고요. 배변에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있는 돈을 먼저 써야 이자를 덜 내겠죠. 그래서 원래 제가 3,000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표가 5,000원이 무엇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5,000원 인출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얼마가 현재 지금 대출받은 것처럼 표시된다. 2,000원. 자, 그럼 요 2,000원이 나오게끔 회계처리 해야 되겠죠. 그럼 누구 먼저 사용한다? 있는 돈부터 먼저 사용. 그리고 은행에서 얼마 대출받았다? 2,000원을 대출받은 것처럼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 3,000원. 그리고 단기 차입금 또는 당좌 차월 2,000원을 기록해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통장이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인출할 때만 수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근데 그 입금되는 시점에 봤더니 저희는 지금 당좌차율 약정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통장에서 수표를 더 많이 발행해서 당좌차월 잔액 2,000원이 있다. 이 얘기는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 얘기예요. 요 2,000원 상태. 자, 외상매출금 5,000원이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됐대요. 자, 외상매출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럼 여러분 외상매출금이 입금됐으면 내가 받을 채권의 권리가 회수된 거죠. 그러면 갖고 있는 채권은 어느 변에 있었어요? 자산은 차변이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원래 차변에 있는 거죠. 그럼 차변에 있었던 외상매출금 회수하면 어느 변으로 보내라? 대변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5,000원 감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회수가 원인이었다면 결과는 저희 통장에 5,000원 입금됐어요 라는 게 결과겠죠. 어느 통장에? 당좌예금 통장에. 그럼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빚을 먼저 갚아요? 아니면 빚은 그대로 두고 통장에 5,000원 있다고 표시해요?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2,000원 상태에 저는 입금 얼마가 되면 5,000원이 되면 사실 통장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000원에 플러스 5,000원이 만나서 우리는 양수 얼마가 남는다? 3,000원이 남는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부터? 빚 갚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장에 3,000원이 남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있었던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상계합니다. 그럼 반대로 보내서 없애주는 걸 상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계. 또는 우리 반대로 보내서 없애는 걸 반제하다라고도 합니다. 반제. 그럼 반대편으로 보내서 없애주세요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단기 차입금 먼저 갚아야죠. 그래서 우리 2,000원 먼저 갚습니다. 그런데 대변에 당좌 차월 계정 까먹을 썼다라면 당좌 차월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장에 당좌 예금 3,000원의 잔고가 있다라고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움직입니다. 시험은 전부 다 내지는 못해요, 여러분. 낼 땐 항상 착줄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까지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우린 당좌 얘기까지는 모두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이 있고 요구불 예금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자, 그럼 그 현금성 자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더라. 아, 은행 가서 저 이거 현금으로 바꿀게요. 소위 말해서 내가 뭔가 증서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그 증서를 제시하고 저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증서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더라. 아,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은행의 이자만 놓고 봐도 여러분, 은행의 이자가 일정 기간은 똑같은 이율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율이 달라져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이자율이 바뀌는, 그러니까 은행에서조차도 그 이자율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치 변동을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은 똑같이 4.5%를 냈다. 그런데 4월달, 5월달, 6월달부터 적용하는 부분은 3월달까지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치가 바뀌었는지를 보고요. 바뀌었다라면 변경된 거로 이자를 징수할 거고요. 또는 이자를 줄 거고요. 우린 변동금리를 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월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이자율 변동이 가치 변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현금성 자산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금성 자산을 볼 때 항상 중요했던 용어가 이 용어입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여러분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 그러니까 보고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나 은행 가서 예금 하나 들었어. 그럼 예금을 가입한 날이 취득 당시예요. 그럼 그 날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아, 현금성 자산 3개월이 넘어가요?
단기 금융상품, 뒤에 1년이 넘어가던데요.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다시 배울 거예요, 여러분. 뒤에 금융상품에서 그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취득 당시라는 글씨를 기준으로 3개월을 봅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해보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 있거나 환매차락에서 RP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이 환매차 RP는요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이 항상 부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거나 또는 취득 당시에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안 되죠. 이내인 상환 우선주이거나 그럼 상환 우선주라는 건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상환을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래서 이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실기 문제로는 절대 출제 못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대부분 이론으로 설명에 대해서 잘못된 걸 찾아주세요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현금 과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시계정 과목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임시계정 또는 미결산계정, 비망계정 다 동일시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잠깐 쓰고 언젠가는 없애줘야 되는 계정들 그걸 임시계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시계정 또는 미결산 계정은 가지급금이 있고 가수금이 있었고 현금 과부족이 있었고 개인 사업자만 쓰는 인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기억하고 가주세요라고 했었거든요. 그 임시계정 중에 현금 과부족이 등장합니다. 자, 현금 과부족은요. 내가 장부에 갖고 있는 현금과 실제 돈을 세서 갖고 있는 금액이 일치하더라, 불일치하더라, 불일치하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준금액을 하나 세워서 그 기준금액으로 맞춰주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잠시 사용하는 계정, 임시계정을 우리는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럼 여러분 얘도 현금이 무엇하다? 과하거나 부족하다라는 게 묶여서 만들어진 이름표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뭘까요? 야, 이거 현금이 왜 안 맞아? 그리고 현금의 실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제라고 해요. 시제.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요 시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금고통같이 생겨져 있는 걸 갖고 있죠.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 은행 직원도 자기 돈통이 있죠.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는 거. 그럼 출근하고요. 자기 출입카드 찍어서 자기 그 금고 안에 보관하거든요. 퇴근할 때 금고에 넣고 퇴근해요. 그럼 금고에 가서 자기 돈통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 책상 서랍에 넣어놓죠. 그리고 제가 이제 무슨 부분 저희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10,000원짜리를 냈더니 수수료가 1,000원이라 그럼 저한테 9,000원 거스름돈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그 돈통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꺼내왔을 때 내가 50만 원을 갖고 시작했으면 우리 은행이 마감이 되면 그 돈을 마감했을 때 잔고랑 다 맞아야 돼요. 회사도 그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있죠. 그때 갖고 있는 걸 시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 마트 가시면 그 계산직 업무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자기 돈통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걸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인 찾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원인이 밝혀졌다. 야, 그거 거래처 선물 사줄 때 지금 돈 가져갔던 거 증빙 처리 안 했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접대비 처리하고 정리할 거거든요. 그럼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부분을 우리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의 계정으로 그럼 현금 과부족을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원인 찾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거 기중에 터진 사건이고요. 아무리 해결을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불일치 원인을 결산에 가서도 나는 찾았다 못 찾았다? 아니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임시 계정은 결산서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미결산 계정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아예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딱 버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얘는 현금하고 관련된 계정 과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금 부족액 또는 현금 과다다라는 금액은 무엇해라? 아예 결산일에 가서도 원인 알 수 없으면 없애라. 상계에서 없애줘라. 그러면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은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고
우리는 그 부분에 누군가를 써야 되겠죠. 그럼 차변했던 거 대변에 가서 없애서 우리는 잡손실을 쓸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대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보내서 우린 잡이익을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잡손실과 잡이익은 영업적인 이익이거나 손실이 아니죠. 그래서 잡이익, 잡손실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비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 부족액은 잡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차변에 쓰시고 과대액이었다면 잡이익, 영업의 수익에 우리 본에서 대변에 대체해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교재 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2번을 왜 분리시켜 줬냐면 자, 2번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1번에 있는 건 기중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기중에. 그런데 기중이 아니고요. 결산하는 날 12월 31일 날 장부 금액하고 실제 금액을 맞춰봤더니 현금이 안 맞네요. 현금 차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원인을 찾긴 하겠죠. 근데 원인을 못 찾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현금 과보족을 쓰는 게 아니고요. 현금 과보족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현금이 없어졌고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 손해났어요. 그럼 잡손실. 저희 그 부분이 현금이 더 큰데요? 그럼 현금이 들어온 꼴이겠죠. 그러면 잡이익으로 바로 처리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자에는 절대로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과부족을 쓰면 걔를 없애려고 또 없애는 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무엇 하시라. 기중 사건을 정리하는 문제인지 12월 31일 현재 현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냈는지를 꼭 확인하실 것. 자, 현금 과부족은 모든 급수에 사랑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러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실제 부족하거나 과했다라고 하면 시인할 의사가 있으세요? 제가 시제 담당자예요. 지금 현재 장부에는 5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금액은 47만 원이에요. 그럼 3만 원이 비잖아요. 그럼 제가 선임한테 아우 대리님 저 3만 원이 비는데 어떡하죠라는 얘기 하실 의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의사 없으실걸요? 네,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은 실질적으로 자격증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그러니까 시제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는 문제지만 이거 실제 실무자들이 제가 만약에 이 자격증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실무자들이 웃고 계세요. 저거 누가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미쳤다고 할까요? 저 잘못했다고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본인이 정말 3만 원이 비면 그 3만 원 찾느라고 되게 바쁘죠. 왜냐면 안 그러면 자기가 돈을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원인을 못 찾으면 메꿔 넣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행은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은행은 여러분 돈 메꿔 넣는 거 허용 안 해요. 은행은 무조건 맞춰야 퇴근이에요. 그날 그날 맞추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부분하고요. 자격증하고 가장 큰 괴리감이 있는 게 현금 과부족이에요. 그래서 업무 담당자들은 그날 그날 이걸 마감하셔서 금액을 맞추는 건 하지만 실제 과부족이 있으면 찾으러 가느라고 바쁘지 어디다가 메모만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 찾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자비익 잡손실 누군가한테 시인하는 회계처리에서 보고서를 올리고 뭐 전표 결제를 받는다? 그럴 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제 관리자는요. 절대로 남의 돈을 못 만지게끔 하셔야 돼요. 그 시제는 나만 만져야 돼요. 내가 담당자이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글로 이제 보셨으니까 저희가 뒤에 가면 교재에 실전 분계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거 푸시면 지금 수업에 대한 반복학습도 되세요. 그래서 오늘 진도가 빠지면 저는 또 여러분한테 과제를 드릴 거예요. 과제는 수료할 때까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현금은 10,000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부상 현금은 12,000원이 있어서 장부상 현금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건 누가 기준점이고 누구를 기준 맞춰줘야 되느냐? 세는 돈이요. 실제 갖고 있는 현금을 기준으로 맞추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12,000원이라고 하는 장부는 내가 현금 출납장을 열었다, 총계장 원장에 현금을 열었다, 그럼 거기에 12,000원이 잔액으로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 셌더니 돈은 얼마밖에 없다?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럼 항상 실제를 기준으로 맞춰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12,000원의 장부 금액을 10,000원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현금이 나갔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중에 이 사건이 발생이 되면 저희는 차변에 일단 대변 먼저 쓸까요? 대변에 현금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10,000원밖에 없으니까 돈을 세봤으니까 그럼 대변에 자산의 감소인 2,000원이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 현재 무슨 상태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현금 부족 2,000원을 씁니다. 근데 과와 부족을 같이 묶어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원인 찾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기말을 맞이하고도 무슨 부분? 원인을 못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말까지 원인이 불명이다. 결론적으로 원인을 못 찾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차변에 있었던 현금 과부족을 우리는 어느 변에? 대변에 보내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불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 원인이 불명인 부분은 영업의 수익이거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고 했어요. 그럼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었던 걸 대변에 가서 없애줬으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어느 변에 쓸 수밖에 없다? 차변이 공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란을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결산 문제로 내면 저 기중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해놨어요라는 표현이 분명히 지문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걸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약칭으로 쓰면 저는 이제 TB라고 쓰거든요. 이게 영어 약칭입니다.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금액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냐면 합계잔액 시산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회계 처리 정보를 모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기중에 벌써 현금 과부족 처리해놨으면 얘는 합계잔액 시산표 차변에 떡 버티고 있겠죠. 근데 얘를 0 만들게 하라는 얘기예요. 잔액이 안 남기게끔. 그러면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차변에 있는 건 대변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상계합니다. 그래서 상계하시고 그리고 원인 불명이니까 잡손실 처리합니다.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었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부족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과한 현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 현금은 10,000원이고요. 장부상 현금은 9,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럼 실제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맞추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부의 금액을 실제 금액으로 맞춰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9,000원이었던 장부 금액을 실제 금액인 10,000원으로 맞춰야 되니까 1,000원을 증가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 내가 돈이 더 많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이게 기중의 사건이면 우리는 현금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차변에 현금 10,000원을 써주시고요. 대변에 현금이 무엇하다?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 1,000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인 찾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말까지 원인을 못 찾았다. 그래서 기말까지 원인이 불명이다. 그럼 여러분 대변에 있었던 현금을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던 현금을 없애려면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상계 처리해주고 반제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1,000원이 더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준이 현금 더 증가시켜줬으니까. 그럼 자산이 증가하면 사실 대변의 부채나 자본 중에 하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잖아요. 자, 부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늘어나야 돼요? 자본이 늘어야 돼요. 근데 자본이 늘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한 자본이 그냥 뜬금없이 늘진 않죠. 그러면 회사가 이익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잡스러운 이익인 1,000원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이 잡이익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이걸 글로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점검할 건, 기말 이전 또는 기말의 원인이 밝혀졌다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 하나로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가 왜 어렵냐면, 1 더하기 1은 2예요라는 걸로 시험 문제를 내면 좋은데, 원리라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암기식으로 하는 부분까지 가능한 급수가 있고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이해나 변수가 들어오면 답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니까 계속 어렵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붙이는 게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기말 이전 또는 기말의 원인이 밝혀지면요. 우린 현금 과부족을 정리를 하시고 해당 계정으로 무엇해라? 대체해라. 그리고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말 시점, 결산 시점에 과부족을 발견했고 근데 원인 알 수 없다? 그럼 우리는 과부족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무조건 무엇해라? 여러분 안 만든다는 얘기 그거예요. 과부족 차변에 있었던 거 대변에 와서 상기했잖아요. 이 계정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여러분? 원인 불명이면 차변에 잡손실 쓰고 대변에 돈이 나갔어요. 이것만 남기란 얘기예요. 그거만 하고 끝내라. 기말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데 2,000원이 비는데요. 라고 하면 야 그냥 잡손실하고 처리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이 과하다.
그럼 여러분 우린 대변에 있던 현금과 보족 차변에 보내서 없앴잖아요. 그럼 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얘 없애버리고 나면 차변에 덩그러니 누가 남아요? 현금. 대변에 덩그러니 누구 남아요? 자비. 그래서 차변에 현금 우리 1,000원을 증가시켜주고 대변에 자비 1,000원을 증가시키는 분계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게 교재 원문자 2번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고 끝내라 라는 얘기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팁박스하고 이제 예제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볼게요, 여러분. 자, 팁박스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부분에 대한 부분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하시거나 또는 프로그램 가서 입력을 하셔서 우리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재무제표는 우리 일단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현금, 보통예금 또는 외화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도 계정 과목 쓸 수는 있어요. 대부분 안 쓰는 것 뿐인 거고요. 자, 이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지만 우린 외부에 보고되는 공표용 재무제표는 우리 어떻게 표시가 된다? 통합계정 과목으로 표시가 된다. 그 통합계정 과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계속 어떻게 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거 찾아서 계산기 누르고 금액이 얼마인지 찾으세요라는 거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 유형을 보면 이런 형태예요. 형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거로 냅니다. 자, 예제 부분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결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당좌예금 25만 원,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니까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보통예금 22만 원, 요구불 예금에 속하니까 포함하셔야 되겠죠? 자기압수표는 대표적인 통화 대용증권으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포함시켜 주셔야 되고요. 양도성 예금 증서는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우리 왜 CD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 30일 만기래요.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 3개월 이내. 자, 그럼 얘는 3개월 이내 도래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우린 포함시켜 줍니다. 자, 선일자 수표입니다. 자, 선일자 수표는 어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통화 대용증권에 포함시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당자 차월은 여러분 부채입니다. 그것도 유동부채였죠. 자, 그래서 우린 유동 부채에 속하는 부분,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자산만 지금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당좌예금 25만 원, 보통예금 22만 원, 자기압수표 50만 원,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5만 원이 더해져서 우린 얼마가 나온다? 우린 147만 원이 나와지네요. 자, 우리 계산기를 좀 해보시면, 계산기 갖고 정리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보여드리긴 하지만 항상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요. 뭔가 하실 때 계산기는 습관적으로 눌러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147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땐 조금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여러분 통화 대용증권 뭐 있었나요? 우리 우편함도 있었고요. 송금수표도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통화 대용증권의 종류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끝나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은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는 부분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좌 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쪽은 사실 시험에서 시건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현금은 아예 우리 뭐 주화나 지폐로 주는 부분은 그냥 현금을 받았다, 현금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논란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여러분 조심하실 것도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보통예금 글씨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누구만 조심하셔라? 마이너스 대출이었을 때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거 정리하실 거. 당좌예금은 내가 발행해서 지급하는 수표는 당좌예금이지만 거래처 또는 동점 또는 타인이 발행해서 나한테 준, 그러니까 내가 받아온 수표는 무엇으로 보셔야 된다? 현금이라는 거.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해서 현금 지급하는
종류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 등이에요. 제가 등자를 붙이는 건 꼭 금융상품만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더 등인 건데 그 부분은 이자율의 변동이 가치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의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론밖에 못 내요. 여러분 실기로는 아예 출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현금 과부족은 우리 이론 문제보다는 실기 문제로 사랑하는 문제 여러분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로 들어가실 거냐면 이제 단기 투자 자산으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